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 이어서 접지 가이드에 의한 계산을 실례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접지에서는 지금까지도 가장 실무에서 권위 있게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자료에 대한 그 팩트라든지 각종 관련 시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가장 권위 있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미국 접지의 그 실예를 하나의 샘플을 들어서 계산을 해보면서 그 개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아마 접지를 하시는 그 접지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만약에 대학원생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 책을 아주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그 자료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미국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그 사실 이외에도 여기에 자료한 근거한 관련 시라든지 각종 팩터들이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지금 접지 문헌 중에서 가장 신뢰성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그 대형 그 변전소라든지 그 전기실에 접지 공사를 할 때는 메시 접지 공사를 할 때는 이 자료에 의한 접지 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22,900의 소용량에서는 이 오늘 제가 강의하는 계산 방식은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 계산 방식은 1호사 이상의 대용량의 변전소에서 변전소의 그 지하에 메시 접지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1호사 이상 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전위 상승이 높아서 사고 전류나 고장 전류가 그 메시에 흐르게 되면 여기에서 그 그리드에서 접촉 전압이라든지 그 보폭 전압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전압이 되기 때문에 이 전압의 위험성을 그 노출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안전하게 키핑할 거냐 여기에 관점을 둬가지고 이 접지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해볼 분은 1호사에서 이렇게 대규모에서 하는 접지 시스템의 개념을 우리가 알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 접지의 실무 소용량이라든지 22,900의 이하의 선로에서도 어떤 방식의 개념을 갖고 이 접지를 다가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그 개념을 잡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 강의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재에 나와 있는 화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하는 부분들을 주의 있게 보시고 저 설명을 잘 들으시게 되면 지금까지 강의한 접지의 총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강의는 접지 핵심 기술 1, 2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지에 대한 핵심적인 기초 기술을 개념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혼동이 되고 그래서 왜 접지를 해야 되는지, 대지는 어떤 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음 시간에 몇 편에 걸쳐서 강의를 하면 이 접지 전체 강의가 한 세트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완벽한 접지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실까요? 지금 IEEE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이드하고 있는 접지 설계의 프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일자로 해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크게 보시고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돼요.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를 보신 분들 중에 원어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렵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렵다, 그걸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영어는 그 일반적인 어려운 영어가 아니고요. 전공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접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아주 쉽게 풀이하니까 이것을 한글어로다가 바꿔놓으면, 시적으로다가 강의하는 그 맛이라든지 여러분들 보는 자료에 대한 그 신빙성 문제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언어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 강의를 자세히 들으시면 이해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이 정도의 영어는 전기 기술자로서, 예를 들어서 기술사로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면 아주 필수적인 기본적인 영어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프로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우선 전체적인 프로를 한번 보죠. 처음에 필드 데이터를 인풋 시키고요. 그래서 면적과 접지하려고 하는 면적과 고유 저항이 얼마냐. 그리고 접지 선에 대한 콘덕터 사이즈를 구하기 위해서 사고 전류를 구하고 거기에 시간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후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리드에 설계를 할 경우에 모델링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미리 설계를, 예비 설계를 하나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접지 그리드를 이렇게 하나 잡아가지고 산정을 해서 설계를 먼저 이렇게 예비 설계를 해가지고 이럴 때에 타치 전압과 그 스텝 전압의 기준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이 수치를 정한단 말입니다. 정해놓고 이것을 디자인을 해봐요. 디자인을 하고 이 디자인을 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 그리드의 저항은 얼마가 나올까? 이건 여러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만 지금 자세하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까? 이 그리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 즉, 땅 속에 이렇게 그리드가 묻혀 있으면, 이 그리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고 전류가 이렇게 딱 생기면은 이 사고 전류가 100% 일로 흐르는 법은 없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단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놈이 단대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고 전류로 가는 부분은 아직 예상을 못 하는 겁니다. 이 100A는 만약에 사고 전류가 흘렀으면 이 100A가 꼭 다 그리드로 가는 법은 없어요. 이게 10A는 일로 가고 30A 만약에 이로 간다고 하면, 예? 여기 60A밖에 흐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드 전류를 구하고 그런 후에 이 그리드에 흐르는 전류와 그리드의 저항을 곱한 값이 아까 세 번째 여기서 정한 이 타치 전압보다 만약에 작을 경우에, 타치 전압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대로 yes로 해가지고 설계를 그대로 해도 된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다 설명하면서 그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타치 전압과 스텝 전압의 기준 전압을, 위험 전압을 딱 정해놓고요. 여기에 그리드의 저항과 그리드로 흐르는 전류 값을 곱해가지고 이것이 타치 전압값보다 약하다 그러면 이건 사실 안전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값을 넘어가면, 노로 가면은 이때 메시, 그러니까 그리드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 그리드 간격에 따라서 이렇게 전위 상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에서의 보폭 전압과 타치 전압을 구체적으로 구해봅니다. 구해서 이 값이 이 타치 전압보다 이 EM, 그러니까 그리드에서 나타나는 값이 클 경우에는 이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디자인을 해서 와라 이거죠. 다시 계산해가지고. 또 타치 전압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넘어가가지고 스텝 전압에서 ES 값이 높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피드백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구체적인 설계로 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 가는 과정에서 보면 반드시 타치 전압과 스텝 전압의 조건을 반드시 거쳐야 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거치지 않으면 반드시 여기 디자인 설계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설계하고의 다른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설계를 한 완료에 대해서는 이 세이프티, 사람의 접촉 전압이 그 한계에 들어가 있느냐. 스텝 전압이 세이프티에 의한 한계에 들어가 있느냐. 마찬가지군요. 그러니까 접지의 기능이 됐냐 안 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접지의 기능이 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사람이 노출되어 있는 안전성이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설계하면서, 접지 설계하면서, 개통 접지라고 그러는데,
보통 개통 접지의 기능성에 신경을 쓰지 이 접지 설계가 과연 세이프티에 개런티를 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냐 이거죠. 확인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여러분들이 뭐 15원 105원 해가지고 접지하면 됐지 거기서 무슨 보폭전압이 얼마고 뭐 접촉전압이 얼마고 이걸 계산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걸 검토해보았느냐 그거 안 한다 이거죠. 저도 지금 국내에서 일을 했지만 이거 설계하면서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프로그램, 접지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거기다 획단 넣으면 다 나오니까, 그 확인하지만 일반적으로 22,900에서 이걸 확인하느냐, 안 한다 이거야. 그럼 22,900은 이 전위가 낮으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다. 타치 전압, 스텝 전압이 할 필요 없다. 사실 맞아요.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강의를 통해가지고 수식을 하나 풀고 해가지고 그 수식을 푸는 능력을 키우는 이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는 기술자로서 말이죠. 기본적인 실무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칼큘레이션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니, 수식 말이에요. 그 보이는 수식 쭉 가는 건 말이에요. 실무 능력 전혀 없는 사람들, 대학교 석박사 하는 학생들이 더 잘해. 네? 바깥에 이것이 실무에 어떻게, 이 프로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면서는요, 수식 푸는 능력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 테이프가 지금 우리한테 지금 구매 요청이 오는 걸 보면 뭐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서도 공사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이 보겠죠. 그 교육용도 여러분들한테 관련 분들한테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테이프를 만들면서도 상당히 책임감이 커요. 이것은 뭐 정확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테이프를 회사 차원에서 구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한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주기 때문에 강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연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론을 갖다가 실무하고 이론 다 하면은 그냥 실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럼 수식 풀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수식 풀어가면 뭐예요? 접지에서 왜 이걸 풀어가는지 아니 대학원 학생들도 무슨 세미나 할 때 말이야 수식 풀어가는데 그거 왜 하니? 그거 왜 하는 거야? 무슨 목적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러면은 말이에요 대답을 못해. 아니 내가 이 수식을 풀어가면서 이걸 왜 하는지 알아요. 어디를 헤매고 있고 어디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이론의 학문이 뭐 정말 양자역 학문이야 아주 초미의 어떤 점을 가지고 정말 나노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막 깊게 한다면 그거는 전혀 실무에 대한 거는 거기는 실무에 대한 어떤 현상을 초월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슈레딩거 방정식 같은 경우가 양자역학에 보이지 않는 물질에서의 운동 에너지 법칙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역학의 운동 방정식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들은 그거는 현실을 떠나야 되죠. 하지만 제어에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우리가 기술자를 상대로 이 얘기하는 거는 현실 감각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론적인 능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야. 정말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부산에서 대구를 가면서 그 꼴짝꼴짝을 다 뒤져가면서도 내가 왜 어디를 가서 부산을 가기 위한 목표점은 어디를 가는지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 부분을 모르고서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 정말 저는 이 테이프를 통해서 정말 실무적인 감각이 겸비되어 있는 상태의 여기서 기술자들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향상을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수식을 풀어가지고 접지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접지 강의하는 계산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효율론에서 하면 돼. 접지 설계를 왜 이렇게 해야 되며 왜 여기 안전전압을 확보해야 되며 이 부분을 왜 확인해야 되는지 기술자들이 그 생각을 안 갖고 100번 설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지. 계산하면 뭐해? 그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그 전에 파슨에서 이란에 파견 파슨에서 이란에 이제 근무를
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 동광재련소인데, 세 개의 이 노천광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긁으면은 순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개울물이 퍼올 정도로, 예? 산이 전체로 퍼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긁으면은, 예? 그냥 동광, 광석이 그냥 이렇게 나와서 그냥 추억에다 실어가지고 콘베어 벨트 타고 재련소로 들어가서 그 자체에서 동이 재련이 돼가지고 나오고, 동광에는 이 금 함유율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다지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 한쪽에서는 동광을 재련해내고 한쪽으로는 금을 이 용광로에 거쳐서 금이 생산돼가지고 나오는데, 이 동광재련소의 그 파워플랜트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이게 전기발전기죠. 그러니까 종광재련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이 발전소를 또 발전기를 돌리는데, 이 발전기를 돌리는데 발전기를 세팅을 하는 그 공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게 전기 터빈이고, 이 터빈이고 한쪽에는 이 발전기예요. 그럼 발전기와 발전기 샤프트를 이렇게 연결하겠죠. 이게 프레임을 가지고 여기에 기초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발전기예요.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크니까 내구탱이에 그 조그만 람이나 그 스틸 철판을 하나씩 끼워가면서 이 내구탱이에 그 센터를 다 맞춘 다음에 여기 맞추고 이거 맞춰서 이 샤프트를 연결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상당히 고속으로 돌아가니까 양쪽에 조금이라도 센터가 안 맞게 되면 여기 이 샤프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 베어링이, 이 센터가 축이 안 맞으니까 베어링이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금세. 근데 이 발전기와 전기 터빈을 세팅하는 기술자가 한국분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감명 있게 옆에서 봤는데, 한국분인데 나이가 한 50 다 됐을 겁니다. 근데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 센터 잡는 일에 대해서만 일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비도 필요 없어. 그 미국 엔지니어들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아주 고도의 장비를 갖다가 양쪽으로 갖다 놓고 축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고도의 장비를 양쪽에 맞춰가지고 돌려가면서 그 센터를 딱 잡는데, 이분은 말이에요. 그 장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고, 이거를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돌려가면서 센터를 잡아요. 잡으면서 하나씩 그 축에다가 그걸 끼워가면서 잡는데, 그 미국 엔지니어 얘기로는 이거를 고도의 장비를 통해 가지고 맞추더라도 그때 3달이 걸린다. 3달. 3개월. 그걸 1개월 만에 이 감각, 그 실무의 감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1개월에 딱 끝났다 그러니까 미국 엔지니어가 놀랄 거 아닙니까? 3개월 걸리는 걸 1개월에 끝났다 그러고 장비도 아니고 말이지. 손 감각적으로 다 맞추니까. 그래서 미국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돼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양쪽에다 센터를 딱 잡아가지고 돌려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아니 6개월, 2년, 3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면 이게 나옵니까? 이거는요, 이 사람이 30년 가지고 있는 실무적인 노하우의 엄청난 시행착오와 시간과 감각이 여기다 결부된 거예요. 우리가 예술가라는 걸 보면은, 예술가의 그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 기본적인 어떤 이론이 받침이 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시행착오와 어떤 느낌과 이런 것이 결부가 돼 있을 때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기술자도 마찬가지야. 프로 기술자의 아주 고도의 전문가적인 프로 기술자가 나오려면 이론만 가지고 안 된다고. 저는 그래서 이론을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워낙 여러 사람들이, 여러 기술자나 여러분들이 이론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이론 가지고 안 돼. 이론적인 느낌이 없으면요, 수식이 나열되지 않은 거는 강의를 못 해. 그건 뭐냐면, 현장에 이거 한 번도 안 봤는데, 광화문 안 갔다 온 사람이 광화문 얘기하려니까 되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술자는 각 분야에서의 그 건축적인 설비 기술사다. 그러면 건축적인 설비 기술사는 정말 건축물에 관련된 중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발로 뛰어가지고 저기를 가져가려고 그래야 돼요. 저희들이 발전배전 쪽을 조금 우리가 그 강의를 조금 저기를 하는 부분은 만약에 발전배전 기술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발전배전 기술사, 그러면 칼큘레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만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에서 몸을 담고 근무해봤어야 돼. 강의하는 사람은 반드시죠. 에? 아니,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책에서 말해 보고서 강의하는 거는요, 뜬강입니다. 학생들한테 저기 가지는 못해. 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발전배전 기술사다. 발전배전 기술사는 1호사 이상의 정말 실무 설계를 하고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에 대한 현장에서 말이에요. 전부 다 경험 안 했더라도 최소한 4년 이상 그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셔야 돼. 한 상태에서 거기에 전력계통의 조류 계산이라든지 어떤 이런 계산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돼가지고 접목이 했을 때 이게 정말 훌륭한 학자가 아니라 기술자다 이거야. 저는 지금 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얘기 좀 했는데 그거는 뭐냐. 여기서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야. 이 접지 강의를 왜 이걸로 하려는지를 봐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스텝 1. 이거는요, 현장에 데이터를 인풋 시킨다 이거야. 인풋 시키면 여기에 조건들이 있잖아요, 조건들이. 컨디션이 있다고. 자, 컨디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설계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거 조건입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장 시간은 0.5초로 주고요. 계통 임피던스 G1은 4.0에 제 10.05음으로 주고 계통 영상 임피던스 지락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영상 임피던스는 지금 10에 여기 J가 빠졌습니다만 여기에 10에 플러스 J 40.05음을 주고요. 전류 분류 계수는 SF는 0.6이다. 여러분들이 이게 생소하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전류 분류 계수라는 것이 여러분들 처음 다가오는 거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1996년에 IEEE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럼 1996년에 발표한 거하고 전번에 앞에 말씀드린 거는 1985년도인가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시기 달랐어요. 이게 버전업이 거의 10년 만에 한 번 됐잖아요.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버전업 된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성간전압은 11만 5천 볼트다. 대지 고유저항은 일단 405옴 메타다. 자갈의 고유저항은 2500옴이다. 젖었을 때 자갈 표면의 두께는 약 10cm 정도 줬죠. 그 접지 도선의 매설 깊이는 약 50cm 정도 깊이 들어가 있다. 매설 가능 면적, 그러니까 접지 그리드를 매설할 수 있는 가능 면적은 63m 바이 84m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이죠.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거예요. 접지 분류계수 SF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념이 다른 거는 접지 분류계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는 단독 접지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전부 다 등전인 접지를 한다 그랬죠. 전부 다 등전인 접지를 해요. 다 연접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접지를 다 연접을 시켜요. 이렇게.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다른 접지하고 다 연접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접을 시키니까 지금 사고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이 사고전류가 지금 우리가 설계하려고 하는 이 그리드에 전부 다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흘러가는 법이 없고 이 사고전류가 이렇게도 흘러갈 거고 이렇게도 흘러갈 거고 이렇게도 흘러갈 거다 이거지.
그럼 이건 저항이 반비례하니까 저항이 낮은 쪽으로 많이 가고 저항이 높은 쪽으로 쉽게 흘러갈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오는 전류는 얼마인지 모른다고 이게. 여기 100A의 사후 전류가 흘렀으면 이 그리드로 얼마의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리드로 얼마가 흘러 들어오는지를 봐야 이 전류에 의해서 여기 전위 상승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조건을 0.6으로 줬다는 거는 SF를 0.6으로 줬다는 거는 60%가 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60%가. 그러니까 100A의 사후 전류가 흘렀으면 40%는 다른 데로 가고 여기에 60A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이렇게 줄 테니 한번 설계를 해봐. 스텝 1을 보면 이제 컨디션을 인풋했죠. 이제 조건들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스텝 2에서는 이런 컨디션이 있을 때, 이런 컨디션일 때, 이때의 영상전류가 되느냐. 왜냐하면 지락이 되는 건 지락 발생 시 발생되는 전류는 이 영상전류거든요. 그래서 지락 발생 시에, 왜냐하면 지락으로 해서 접지는 땅으로 일단 흘러가는 전류를 계산하기 때문에 지락으로다가 한단 말이에요. 단락으로 다 하지 않죠. 선간이 아니고 대지간에 하니까. 그러면 지락 발생될 때만 발생되는 것이 영상전류분이에요. 그냥 영상전류는 평상시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정상분만 존재해. 만약에 정상분항과 결선을 바꾸면 역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분과 역상분은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평상시에 정상분과 역상분에 대한 임피던스도 같고 전류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영상분은 지락이 발생될 때만 발생이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락이 됐을 때의 고장을 여기 계산은 어떻게 있어요? 3, 2에 G0 플러스 G1 플러스 G2 이렇게 한 거는 정상 임피던스 플러스 정상 임피던스와 역상 임피던스는 같으니까 같은 치료다 존재를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영상분이 지락이 생겼으니까 영상 임피던스를 거기다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이 식이 우리나라에는 안 맞아. 이 식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식은 다중접지 방식일 때만 얘기되는 거야. 다중접지 방식으로 전부 다 콤몽이 됐을 때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맞는 이유는 뒤에 잠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그 그림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잘 이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식은 엄격한 의미의 미국에서만 맞는 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여기 다중접지 방식이기 때문에 완벽한 다중접지이기 때문에 다중접지라는 건 수용과까지 다 다중접지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수용과까지 다중접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영상분을 줬고요. 이거 정상분에다가 정상분과 똑같은 치로 역상분을 하나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3180A가 나왔다. 그래서 비대칭 계수는 여기 3.33을 줬는데 이 비대칭 계수를 준 거는 뭐냐면은 비대칭 계수가 크면 클수록 지락이 생겼을 때 과도현상이 크죠. 그러니까 비대칭 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이 R보다 X값이 크다는 얘기는 어떻게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22,000 우리가 보통 22,900클래스에서 비대칭 계수의 최대를 4 정도로 보고요. 154 정도 kVA의 비대칭 계수는 RX 값의 크기는 약 맥시멈 20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비대칭 계수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의 과도현상이 그만큼 큰 거죠. X 값이 크니까. 에? 그래서 이건 참고로 일단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계산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그 뒤에 이 자료에서 설명하겠지만 미국의 계산 방식의 미국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0.5초로 줘가지고 그 다음에 감소계수를 1.0으로 줬다.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표를 가지고 이렇게 줬을 때 이 용의 온도가 뭐 1084니까 이 데이터를 그 접선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이 3180을 여기다 더하고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KF 값을 구해서 집어넣고
다음에 0.5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게 8.1이 되는데 이걸 약 8.1 스퀘어하니까 이걸 D로 반지름보다 고치니까 이게 한 0.01이 되더라. 그래서 굵기를 0.01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 관련 자료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여기다 하나 첨가를 더 시킨 겁니다. 그래서 D를 0.01로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 단면적으로 구하는 공식은 이 공식을 쓰거든요. 그럼 이 테이블에서 이 팩터를 구해보면 이 휴징 템퍼레처는 이게 용의 온도입니다. 용의 온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선이 용이하는 용의 온도. TACP는 이게 연용량이에요. 이건 연용량이라고. 그러면 매트리얼 컨덕티비티를 TBT의 퍼센테이지를 30%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수치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구해보면 이 테이블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 테이블 구한 수치를 여기다가 TM은 700도, TA는 40도, I는 3180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고장전류의 시간은 0.5차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이 파라미터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집어넣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약 15.59 스퀘어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스퀘어하니까 단면적으로 다 이 지름으로 구하면 4.46mm가 나온다. 4.46mm는 약 0.05 메타로 고칠 수 있고 이거는 약 반올림, 여기서 반올림을 하면 약 0.01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미국에서의 고잠 접지 방식은 전부 다 연접을 했기 때문에 지락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 R0하고 여기 RG하고 선로의 임피던스 ZL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에 ZL하고 여기 RG하고 모아서 귀환되는 이 R0의 저항값 3개를 더하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저항치가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낮게 나와요. 낮게 나오니까 이 전류치가 상당히 크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미국 다중접지 방식에서는 이 전류치가 상당히 크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IG로 나타나는 것이 이 수치를 그 수치를 갖다 집어넣고요. 앞에 그 미국 방식의 수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하면 지금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앞에서 얘기한 IG는 320에 Z0에 Z1, Z2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을 볼까요? 한국은 수영 가보면 단독 접지잖아요. 이것도 접지, 단독 3종 접지, 여기 2종 접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건 2종 접지니까. 3종 접지고.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죠. 대지로 그냥 이렇게 흘러서 가득 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가 첨가가 되냐면 R0, R0 다시에 R 다시 RL 해가지고 이 중간에 이 저항치가 크니까 이 IG가 상당히 짙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얘기한 그 미국 방식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접지 설계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거지 이대로 설계하시면 안 돼요. 한국에서 이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예? 왜? 고장전류 계산하는 게 다른데 뭐. 예? 안 맞아요. 그럼 그 한국은 고장전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안 맞아, 이것도 안 맞지. 이것도 안 맞아. 그럼 어떤 게 맞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냐? 각 개소마다 다 달라. 각 개소마다 다 계산을 다시 해야 돼. 왜냐하면 어떨 때는 다중접지에서 쓰고 어떨 때는 분리해서 쓰고 그러니까 가서 다 달리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중접지를 묶어놓으면은 전이 상상하는 계산하는 방법이 간단한데 한국은 다 달라요. 다 달라. 접지 개소마다 다 달라. 스텝 3로 갑니다. 접촉 전압 및 보폭 전압의 이제 기준을 정하는데 표면 자갈층의 고유 저항을 조건에 줬지 않습니까? 약 1m의 그 층으로다가 깔고 고유 저항을 2505m로 했다. 그래서 대지 저항은 505m로 한 경우에 반사 계수 K는 지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감 계수를 가지고 구하는데 자, 여기 또 이해를 또 하셔야 되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타치와 스텝 전압의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선 여기서 지금 화면을 보셔가지고 이 식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이 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식이 나와 있는데 이 식은 예전에 80년대 발표된 식이란 말이에요. IEEE에서.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도 그걸 쓰고 있는데 이거 아니고 이 K값이 없어졌어요. K값이 없어져가지고 새로운 식이 다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교정이 됐냐면 보시는 것처럼 1000 플러스 6CS 로에스에 K가 빠져가지고 0.157에 로트 TS로 나눠졌거든요. 70kg 스텝 전압에 대한 것이 타치 전압은 1001.5에 CS에 로에스 해가지고 여기 K값이 빠졌어요. 지금 이 식하고 다른 거는 이 식에서 이 K값이 빠져서 1996년도에 발표됐단 말이에요. 이 IEEE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버전압이 되거든요. 식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식 가지고 이 기준 전압을 정해야 돼.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우선 이 CS 값을 구하려면은 이 CS 값을 이 식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식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식. 그럼 여기 식에 들어간 부분이 CS 값이 들어가니까 이 식을 구해가지고 이 파라미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로에스는 시간에서 줬고 이미. 예? 이 로에스는 그 자갈 고유저항을 어떻게 2500 줬잖아요. 그 다음에 TS는 0.5로 줬으니까 다른 것 파라미터는 다 됐어. CS만 구하면 되니까 이 식을 가지고 구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갈층의 고유저항과 대지의 고유저항 400. 그 다음에 묻히는 깊이. 그 다음에 A.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0.74라는 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CS를 계산하지 말고, 전번에도 말씀드리지는 미국 시스템은 기술자들이 계산을 안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CS 값을 학자들이 다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만들어 놔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K 값을 구해가지고 이 CS를 그래프에서 구하면 돼요. 예? 그러면 이 식을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뒤에 그럼 테이블을 구하는 걸 보면 뭐냐. 지금 테이블에서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 여기 땅 표면이고요. 땅 표면이고, 여기에 접지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드에. 그러면 지락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여기 지락전류가 흐르면은, 3180A가 흐르면, 만약에 3180A가 다 들어왔다고 치면은 3180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분류기에서 0.6이라 했으니까 3180에 곱하기 0.6이 아마 1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1로 들어오면 이 전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준 것이 뭐냐면 이게 자갈의 고유죠. 이게 자갈로 왔단 말이에요. 자갈을.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토양이에요. 그럼 토양의 고유저항은 여기 405옴이고, 자갈의 고유저항이 2505m라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게 다르죠? 저항이. 다르니까 사람은 어디 있냐면 사람은 여기에서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이 전류가 위로 올라가면 이 저항이 다르면 반사를 하죠. 전기도 전파와 같은 성질이 똑같으니까 일단 반사를 한단 말이에요. 반사를 하고 나머지가 들어가고 이 전류가 또 이렇게 반사를 하면서 여기 저항이 또 다르니까 또 일로 들어가고 또 반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K는 보시면은 로1 플러스 로2에 로2 플러스 로1 했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대지저항 405옴하고 405옴 똑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봐봐요. 400 플러스 400. 400 마이너스 400이니까 여기가 제로가 나오니까 K값은 제로가 나오죠. 제로가 나오죠. 그럼 만약에 이게 여기 400인데 여기가 만약에 4000 정도로 엄청나게 높다고 만약에 쳐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400 마이너스 400 여기 4000이죠. 하나 4000 플러스 400이니까 밑에가 4400이 될 거고 위에서 400 마이너스 4000이 되니까 이거는
4,400분의 마이너스 3,600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면. 그 마이너스 수치가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가. 응? 그러니까 이 수치는 K는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대지와 똑같이 지락 고유저항이 같지 않은 경우를 치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가.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 수치가 나오면 수치 가지고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자, 앞에가 다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럼 0이라는 건 뭐냐면 0이라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400 플러스 400에 400 마이너스 400일 때 K는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이라는 건 뭐냐면 자갈층이 전혀 없는 거야. 자갈층이 전혀 없고 다 땅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사계수가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는 이 CS 값이 거의 제로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CS 값이 클수록 뭐가 좋은 거예요? CS 값이 클수록 우리 쪽, 그 인체 쪽으로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 무조건 깊이를 갖다 좀 보세요. 여기 H 깊이는 자갈층을 깊게 하는 층을 거의 20cm 이상으로 해봐야 이게 거의 포화돼가지고 증거가 안 돼. 그렇죠? 응? 그러니까 거의 0.2에서 포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어떻게 0.1이라고 그랬죠? 0.1로 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약 여기 한 0.72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 0.1, 0.2, 0.3, 0.4, 0.7로 가보면은 아마 이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앞에 계산된 요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2,500 플러스 400 마이너스 2,500 그러니까 이게 2,900 마이너스 2,100이 된 거죠. 그럼 이걸 해보면 마이너스 얼마 나옵니까? 그 마이너스 이게 0.72가 나오거든요. 그럼 0.7 나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자갈의 깊이가 0.1이니까 0.1로 가서 0.7 만나는 곡선 지금 이건 K값을 계산했죠. K값을 계산하니까 0.72가 나왔으니까 대략 0.7로 잡아가지고 일로 가게 되면 CS 값이 0.74가 나오지 않습니까? 0.74가 나오니까 앞에 C로다가 가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프로 구해서도 0.74가 나왔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0.74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개 계산하는 방법을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이거를 쓰지 않고 이 테이블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테이블에 의해서 다 구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엔지니어들하고 일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왜 계산하냐고 그래요. 그 테이블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구체적으로 이거 뭐로 이거 예? 계산하냐고. 이거 테이블에 딱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접근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서 CS 값을 구해가지고 넣으면은 이 파라미터를 넣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여기에서는 계산하면 2686.6V 나오고, 타치 전압은 838.2V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수치가 적을수록 굉장히 환경 조건이 까다로운 겁니다. 그렇죠. 안전, 세이프티에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타치 전압은 위험 전압 보폭 전압보다는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지금 수치가 작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사고 전류에 대한 파라미터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갈층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토양이 지금 405m이고, 여기에 사고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0.5초라는 조건만을 줬을 때 70kg 사람이 이전압 이상 되면은 보폭전압에 걸려가지고 위험할 수 있고, 이전압 이상이면은 타치전압에 걸려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제한 조건입니다. 타치전압 70kg이 지금 여기가 838.2V 나오고요. 스텝 전압은 2686.6V 나온 거죠. 지금 그러면 이거는 기준 전압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미리 구해놓고 그 다음에 스텝 4에서 봐요. 그래서 스텝 4로 넘어가.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4로 가면은 예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70x70으로 해가지고 매설 깊이 도선 간격을 동일하게 7m 간격으로 쭉 매설 깊이를 0.5m로
깊이를 0.5m 집어넣고, 그냥 깊이 집어넣고, 간격은 7m로 간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총 길이는 LT는 11가닥에 2개씩 해서 70m씩 해서 1540m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m 바이 70m로 7m 간격으로 하니까 이게 11가닥씩, 그럼 이쪽에 11개, 이쪽에 11개. 그러니까 11가닥씩 둘에 곱하기 70m 이렇게 되니까 전체 길이가 154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드의 간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비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비 설계를. 그러니까 70m 바이 70m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이 표에서 보시면은 미국에서는요, 이 학자들이 콘덕터 사이즈를 0.1m로 하고, 그러니까 10cm로 하고, 묻히는 깊이를 50cm로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이 데이터를 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굳이 계산하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드 사이즈를 10m 바이 10m, 20m 바이 20m 이렇게 해가지고 70m 바이 70m, 100m 바이 100m, 150m 바이 100m, 150m 이렇게 돼 있죠. 어느 기술자는 싫다, 이게 싫어가지고 난 45m 바이 45m 하겠다. 그럼 이 사람은 다 손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10 바이 10, 20m 바이 20m 이렇게 다 만들어놨으니까 나중에 70m 바이 70m 테이블을 사용하려면 이 근접한 규격으로다가 일단 만들어 놓으면 이 테이블을 그냥 바로 사용해가지고 여러 테이블을 낼 수 있으니까 계산이 필요 없어. 아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그래서 미국 그 실무에 기술자들이 할 일은요, 이렇게 테이블을 쫙 주어진 테이블들을 얼마나 잘 갖다가 붙이느냐만 하면 돼. 그걸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손수 계산기를 들고 계산하지 않게끔 만들어 놨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술자가 계산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 상황에 따른 부분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정확한 테이블만 볼 줄 알면 돼요. 이게 미국의 기술자 사이드와 학자의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학자의 사이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놔요. 지금 보세요. 이것들은 관련 교수들, 관련 박사들이 접지에 관련되는 학자들이 이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10m 바이서부터 150m 바이로 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다 달라지니까 대충 해보니까 접지선은 대개 10cm가 가장 범용된 저기더라. 그리고 50cm 깊이를 묻는 게 좋겠더라. 그러니까 요 컨디션을 하고 이렇게 사이즈를 하면 이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다. 수고스럽게 너희들이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에요. 뭐 전부 다 계산하니까 다 달라. 다라는 걸 계산 다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스텝 4에서는 70m 바이 70m로 하는 이유가 여기서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무슨 뭐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게 아니고 이미 테이블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70m 바이 70m로 하고 0.5m로 묻히는 거로도 하고 접지선은 0.1m 사이즈로 하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미 테이블에 맞는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 설계를 해봐. 모델링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 모델링을 해봐. 그래서 이 모델링을 한 것이 지금 보시면은 LT 그 접지선의 길이 총 길이는 이제 1540m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드의 저항값을 이제 계산하는데 스텝 5에서는 왜냐면 이제 면적이 나왔죠. 4,900해배. 그 다음에 그리드의 총 길이가 1540이 나왔으니까 A와 LT의 파라미터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RG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 그럼 여기 다 주어졌어요. 이 LT 여기다 갖다 잡아놓으면 되고, A 여기다 넣으면 되고, 이 깊이는 0.1m, 0.5m로 들어갔고, 이 A 이렇게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수식이 이렇게 되면 2.785로 나왔죠. 그럼 이 식도 관련 접지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식 아닙니까? 그리드의 저항은 수도 없는 실험을 해보고 이론식을 세워보니까 이게 맞았더라. 기술자들은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테이블 가지고 다 된다 이거지. 테이블 가지고. 여기서 예를 보여주는 거고 계산할 필요 자체가 없어. 2.78이라는 게 다 바로 나와버려요. 자, 계산하지 말고 테이블을 구해볼까요? 자, 컨덕터 사이즈는 0.1m짜리라고 했고 묻히는 깊이가 50cm 묻힌다 그랬고
70m 바이 70m 그리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이 메시의 그리드의 선수가 총 22개라고 그랬으니까 22개를 쫓아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70m 바이 70m 7번째를 봐서 옆으로 쭉 가보면은 이쪽에 수치가 얼마 나오냐면 약 6점 얼마 나올 겁니다. 그래프에서 6.7이 나왔거든요. 그래프에서 6.7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그래프에서 그 테이블에서 6.7이 나왔잖아요. 그럼 6.7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은 그리드의 저항은 어떤 식으로 약식으로 보면 되냐면 토양의 고유 저항에다가 테이블의 수치에다가 이걸 1000으로 나누면 된다 이거죠. 그럼 아까 복잡한 식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400 곱하기 6.7에 1000 하면은 이게 얼마나 하냐면 2.68 나와요. 약 2.7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2.7이 나왔잖아요. 이 테이블 구해가지고 바로 나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은 2.7이 거의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거 뭐 그리드의 저항을 2.7이 맞냐, 2.78이 맞냐, 뭐 2.78은 뭐 정확한가요? 엄격한 의미로 보면? 예? 이게 엄격한 의미로 보면 이 식도 뭐 에러가 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근접한 수치로 가자는 거지 2.78이 맞았다. 그게 그냥 정확하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오류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렇게 실험해 보니까 대충 이렇게 근접하더라 하는 거니까 테이블로 구해도 2.7 거의 맞으면 다 맞은 거야 이건. 예? 이 계산할 필요 없죠. 테이블로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스텝 5에서 뭘 계산했냐면 그리드의 저항이 대략 2.78 오음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70m 바이 70m에 그 다음에 22조로 이렇게 포설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RG를 구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스텝 6로 가면요. 자, 보시면은 그리드의 최대 전류는 얼마냐.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3160이었잖아요. 사고 전류가.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분류계수, 미국은 전부 다 연접을 하니까 이 사고 전류가 전부 다 이 그리드로 흐를 보장은 없는 거지. 다른 데로 많이 흐르죠. 그럼 이 SF는 적을수록 좋은 거야. 예? 만약 0.2 됐다 그러면 80%는 다른 데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60%가 일로 흐르니까 곱하기 0.6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감소계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감소계수는 뭐냐? 테이블에 보시면 0.5m부터 더 깊이 묻히면은 감소계수가 1.0으로 수치를 주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수식 가지고도 구할 수도 있고 이 테이블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그리드에 흐르는 전류를 총 계산해 보니까 1908A가 나온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그냥 1908A 스텝 6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